스위스 수도 베른에 위치한 어느 주택.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네가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야.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건 아버지와 꼭 약속을 지켜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곳에는 다소 과묵해 보이는 아버지와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니나 다를까 해당 여성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한국으로 떠나버리고 결국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년간 연을 끊고 살던 아버지와 딸은 다소 충격적인 모습으로 재회를 하게 되고 끝내 아버지는 딸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법대를 나와 변호사로 재직 중인 클라라 베버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주관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 과묵하시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분들이시죠. 유럽 국가에 평생을 사신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수적이었습니다. 제가 법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아버지는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변호사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있을까 싶구나. 사실 이러한 말씀은 제가 명확하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시기가 아니었고 진로를 고민할 시기였는데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신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애둘러 말씀을 하신 거였죠. 이처럼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저 자신이 무언가 되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넌지시 변호사는 참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해주시니 저는 그쪽에 정신이 현혹되어 코피를 쏟을 만큼 공부에 열중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러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변호사라는 직업과 제가 실제로 변호사가 되어보고 느낀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괴리감이 상당했거든요. 그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오롯이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의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나 업체의 변호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간에 법 앞에서 그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그 기준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조금은 알 수 있었고요. 아무튼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고대 아테네의 입법자인 솔론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겠어요? 적어도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스위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미모를 뽐내던 저였기에 많은 남자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되겠지만 저는 얼마 전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아쉽지 않다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저에게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조금 특이하게도 한국인인데요.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처음 만났고 약 1년 6개월의 불같이 타오르는 연애 끝에 제가 먼저 프러포즈를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수적이라고 흠을 보긴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 스위스에 있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에 비하면 꽤나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1년 6개월씩이나 만나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겠는지를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스위스 독일어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짧은 것에 양념이 있다.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이요. 이러한 말처럼 요즘의 젊은 커플들은 몇 개월 혹은 며칠 만에 이성과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죠. 그런 커플들에 비하면 저와 남편은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런 저보다도 보수적인 것이 바로 제 한국인 남편이었어요. 처음에는 한참 동안 손도 겨우 잡았다니까요. 뭐 그게 저희 남편의 수많은 매력 중 하나이지만요. 저는 진심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저의 결혼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서로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던 무갈등 관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당연하게도 저는 부모님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었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물론 동양인을 데려오니 조금은 놀라시긴 했죠. 하지만 그런 좋은 분위기도 잠시,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 공간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순간이었죠. 무슨 말을 했길래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았냐고요? 결혼 후에 한국에서 살림을 차리고 신혼생활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렇게 잘못된 말인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절대로 스위스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너의 선택이지만 국가를 떠나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엄청 화를 내셨죠. 저는 아버지의 그런 다혈질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기에 다소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저 또한 아버지에게 대들었죠.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화를 낸 것도 제가 아버지에게 대든 것도 말이죠. 이 당시에 저는 다른 건 눈에 안 보였고 그저 지금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만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저의 바이브에 맞지 않는 얘기만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못마땅스러웠죠. 아버지는 왜 그토록 제가 스위스에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걸까?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했었죠. 아버지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늘 그래왔듯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결심했죠. 사실 제가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겠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직 제 남편이 한국인이라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건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기회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남편이 한국인이었기에 가능한 기회긴 했지만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법률 교류 연수 프로그램이었죠. 이는 한국과 스위스 간의 법률 시스템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양국의 법률적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한국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거든요. 이미 스위스에서는 한국의 법률 치안 시스템들에 대해서 고도의 선진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써오고 있었죠. 그랬기에 법률계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핫플레이스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쟁률이 엄청 심해서 가고 싶다고 해서 전부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게 이 기회만 잘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저 자신의 내공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업을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일거리가 끊이지 않을 것은 자명했죠. 그러한 일생일대의 기회였기에 한국인 남편과 상의 후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자 곧바로 처절한 반대에 부딪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토록 반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정의를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법을 수호한다면 더없이 보람을 느끼겠다던 아버지가 그럴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법률 시스템에 대한 팩트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버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 같더군요. 정말 답답했죠. 나이가 들면 고집이 굳어 아집이 생긴다고 하더니 딱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딱 그걸 느끼는 순간이었죠. 제 아버지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망상이었더라고요. 클라라. 한국이라면 나도 웬만큼은 알고 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것을,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진국의 지위를 가진 나라라는 것도, 너는 그런 곳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스위스인이야. 스위스가 어떤 나라인 줄 모르는 것이냐? GDP가 자그마치 8,200억 달러인 곳이 바로 우리 스위스다. 넌 작년 여행에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그 봉변을 당했던 일을 잊은 것이냐? 후진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 치안이 열악하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인프라들이 질비해 있단 말이다. 아버지가 설마 너 잘 못 되라고 그러겠니?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아버지는 그야말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하시더군요.
심지어 작년 여행 때 아르헨티나에서 겪었던 그 공포스러웠던 경험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 아버지는 후진국으로의 여행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가의 지위가 선진국으로 변경되었고 이미 그 지위가 아니더라도 한참 전부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인정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듯했죠. 그저 뉴스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 오래 살아본 저희 남편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반응도 이해는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한국이라는 존재는 아직도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국가로만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막무가내로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아버지에게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일생일대의 기회인 한국행을 포기하느냐? 그럴 순 없었죠. 제가 포기했던 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저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기도 했고 말로만 듣던 남편의 모국인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도 이런 저의 선택을 나중에는 알아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저의 착각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난 이후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든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으시더군요. 전화가 저에게 걸려오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걱정되어 그 이후로 남편과 시간을 내어 스위스까지 찾아가 아버지를 찾아뵈었지만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넌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널 그렇게 키운 내 잘못이 크구나. 스위스로 돌아올 게 아니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거라. 사실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토록 반대하는 한국행을 기어이 해버렸으니 저한테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그 먼 길을 아버지를 뵙기 위해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라니요. 저로서는 아버지의 이러한 반응에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평생을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살면서 점점 더 정이 들기 시작해서 좋아지고 있었던 시기여서 아예 남편과 한국의 털을 잡아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일은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안겨주었죠.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 아무 동네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맛있는 음식들이 그야말로 즐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했죠. 그래서인지 가는 곳마다 행복함이 흘러넘치는 듯 했어요. 더구나 치안이 이토록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죠. 저의 모국인 스위스도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치안이 훌륭한 편이었지만 한국과 비교를 한다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치안 수준을 두 눈으로 목격하자 느닷없이 아버지가 생각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아버지께서 늘 걱정하시던 것이 바로 한국의 불안한 치안들이었는데 실제 한국의 치안이 이토록 훌륭하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만약 아버지도 한국의 이러한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도 마음을 다시금 바꿔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죠. 스위스에 직접 찾아갔음에도 문전박대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심지어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조차 할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할 즈음 알게 모르게 아버지와는 더욱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스위스의 유명 법률 사무소에서 스카웃 제의가 있었고 새로이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정든 한국이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 정신과 목표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다시금 스위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할 때는 잘 못 느꼈지만 스위스로 다시금 돌아와 보니 그동안 저의 법률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곧바로 느껴지더군요. 한국에서 학습하고 배웠던 법률 지식들이 이곳 스위스에서는 그야말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연수 기간들 덕분에 스위스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승승장구했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클라라니?
혹시 소식 들었나 해서 말이야. 너희 아버지 소식. 그랬구나. 하지만 너는 하나뿐인 딸이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너희 아버지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하셨어. 자칫 잘못하면 전 재산을 잃고 평생 번 돈을 모두 잃을지도 몰라. 이 일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몹시 괴로워하셔. 건강도 엄청 안 좋아지셨고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딸이니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게 어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다름 아닌 스위스에 있는 저의 법대 선배님이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바쁜 일상이 치이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고 살았죠. 하지만 선배의 전화를 받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보수적인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크게 상심하고 계셨을지 안 봐도 느껴졌죠. 아버지에게 그 돈은 평생을 벌어온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나마 본인 인생의 결과물인 그 재산이 있었기에 자식에게 큰 소리도 쳐보고 어른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것이 몽땅 사라지게 생긴 지금의 상황은 생각보다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딸인 제가 돈이라는 기회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셨었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돈으로 자산에 투자하여 더 큰 돈으로 만들려다가 화를 당하셨다고. 이미 부모님 두 분이 남은 일생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환경이 되었음에도 저 때문에 무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간 저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저를 본 아버지도 잠깐 머뭇거리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고 이내 저의 손을 잡고 오열하듯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도 없이 서로 손을 잡고 울었죠. 그동안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배려할걸. 내가 조금 더 이해할걸. 내가 조금 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처럼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저희 남편도 스위스로 넘어와 아버지를 뵈었고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더군요. 참으로 듬직했죠. 남편의 조언을 듣고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고 전쟁의 자세로 몰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잃게 된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걸리고 목숨이 걸린 일생일대의 전쟁과도 같았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증거들을 채집하며 알게 된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투자하게 된 그 투자처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을 잘 파헤쳐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죠. 이러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자 참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스위스에 그대로 남아서 안일하게 살아갔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법률 지식들과 통찰력이었죠.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의 연수 생활 덕분에 얻고 깨달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한 번씩 말씀드리자 아버지도 호기심에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고 과거 자신이 그토록 저에게 한국행을 반대한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다고도 말씀해 주시더군요. 어느덧 긴 시간이 흐르고 여러 번의 재판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전히 저와 남편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아직도 한국에 더 배울 것이 남았냐고요? 저희가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배우고자 하면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겠지만 우리는 한국이 좋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 저와 아버지를 살린 은인과도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재산을 오롯이 지키신 다음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저의 딸이 변호사 아닙니까? 딸이 저를 살린 셈이죠. 글쎄 한국 연수까지 다녀온 수재라니까요. 한국은 동양의 후진국이 아니냐고요?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십니까? 세상 어느 후진국이 그토록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우월한 치안을 가지고 있답니까? 뉴스에서 하는 소리를 전부 믿지 마세요. 그들은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보면 그런 말을 한 자신이 부끄러울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읽어오신 것들을 지킨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존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법률 시스템과 지식들은 저에게 큰 통찰력을 얻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이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에게 한국으로의 연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자문가이자 변호사로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